연지! 양양양양양양양. 야, 너 결혼할 때 너 어떻게 됐어? 아니 나는 내가 좀 잘못 결혼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2035년이면 10년밖에 안 남았네요. 그냥 맘대로 아무 소리나 하는 거야. 어차피 뭐 누구도 어차피 이렇게 생기는 것도 아니고 아무 얘기도 하는데 뭐 소리 얘기하는 게 뭐가 문제? 경필아, 네가 좀 어떡해? 합법 차단. 그럼 이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독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녀가 결혼할 때 얼마를 줘야지 이게 적당한 거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의견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정답이 어디 있어? 내가 먼저 얘기할까? 얼마 주고 싶으냐? 이거 괜찮잖아. 얼마 주고 싶냐? 나는 안 준다고 얘기했어. 진짜? 나도 얼마 전에 선언했어. 나는 맨정신을 못 하겠더라 그래가지고 변호사 엄마가 맨정신에 못 한다니. 맨정신에 미안해가지고 말 못하겠어. 야, 그게 왜 또 미안해. 근데, 이때까지 잘 키워줬으면 되는 그게 거지.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나는 왜냐면 나는 우리 애들 28살 12월은 무조건 나가야 되잖아. 그 나간다는 건 얘기 뭐냐면 뭐 주거에서도 분리도 당연하지만 경제적으로도 그러한다는 얘기긴 해. 근데 나는 결혼할 때는 해주고 싶은 게 있어. 왜냐면 지금은 애들끼리 뭘 해서 일어설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전세 비용, 그래도 전세 비용 정도는 서로 이렇게 반씩 해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네들의 기본적인 출발점은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내 생각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게 내 동생 같은 경우에는 미국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살고 있거든. 근데 이제 결혼을 할 때 혼수 같은 거, 집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모님이 일체 도와주지 않아. 그게 그냥 사회적인 분위기더라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너 결혼할 때 너 어떻게 됐어? 아니 나는 내가 좀 잘못 결혼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이거 뭐 남편분은 안 보시는 거죠? 아니 내가 학생 때 결혼을 했잖니. 졸업하기 전에. 그래서 내가 국가고시 뭐 열흘 있다 결혼을 해서 내가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하나도 없었어.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나한테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했었고. 근데 나는 이제 미리미리 우리 딸한테 항상 얘기를 했지.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너는 결혼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내가 예전부터 교육을 시켜서 그런지 걔는 자기가 경제적인 자립이 되지 않으면 자기는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대. 그래서 또 한켠 약간 걱정은 제가 계속 결혼을 안 하면 어떡하지? 그래, 그럼 걱정이 되지. 축하금을 주면 되지 뭐. 그래서 내 동생의 그 결혼 문화를 보면서 우리나라하고 되게 다르구나. 우리 엄마가 실제로 딸들 3명 결혼시켰을 때보다 막내 결혼할 때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수월하고 편안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돈이라는 게 반드시 해줘야 된다 이건 아니고 부모들마다 상황이 다 틀린데 어떻게 결혼 자금을 해주는 부모도 있고 못 해주는 부모도 있고,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좀 해줄 수 있는 거고 여유가 없으면 소통하면서 못 해줄 수도 있는 거지. 나는 뭐 얼마를 줘야 된다 이걸 정하는 것 자체가 약간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뭐 정하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의미는 없는데 내가 이 돈이 가든 안 가든 그 돈이 그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냐를 생각을 해야죠. 아니 나는 사실은 제 얘기를 마저 하면 내가 가난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그거였어.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이제 다 대학을 갔잖아. 이제 남은 거가 보니까 그 다음에 결혼이더라고. 근데 사실은 내가 애 셋 키우면서 그동안에 번 돈을 거의 다 그렇게 썼어. 그러니까 내 노후 자금 말고는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난하구나. 내 노후 자금밖에 안 남았구나. 나도 똑같은 생각.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 안 준다고 선언한 게 있는데 안 준다는 게 아니라 진짜 못 줘 이렇게. 그랬어. 그런 거네. 그러니까 내가 술을 왜 먹었냐면 그 전에 그 얘기까지 꼭 할 필요는 없는데 여기서 변호사님. 아니 내가 애들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시켰어. 대학 때 등록금부터 니네는 셀프다. 그때부터 대학은 장학금으로 가는 거고 그렇게 맞춰서 가야 된다고 교육을 다 시켰어. 그리고 엄마가 번 거는 상속은 없다. 그럼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시켰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줄 돈이 없다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안 돼. 그래서 다른 부모들은 다 주는데 왜 안 주지? 양소영 애들답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어렸을 때도 교육을 시키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때는 지네들도 어려서 몰랐대. 돈이 뭔지를.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힘들 줄을 몰랐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애들 똑똑하다. 아이들이 동의했던 거는 자기네들이 제대로 된 의사가 아닌데. 지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 말도 맞잖아. 그래서 안 되겠다. 얘네들한테 이거를 다시 동의를 이끌어내려면 내가 불쌍해 보이고 취해야 되겠다. 근데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그 우리 환자들을 보면 또 부유한 집 사람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자녀들한테 또 해주고 싶죠. 있으니까. 근데 해줘서 생기는 부작용들이 많더라고요. 오히려 사이가 더 나빠지고 더 많은 거를 바라고 이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그만큼을 해줬는데 그걸로 끝이 나야 되는데 또 계속 거기에 바라니까. 대한 또 보상 심리가 무의식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거더라고. 그게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분자와 분모 얘기네. 기대 대비. 맞아요. 그치? 분모값이 너무 커지니까. 아 그래서 난 저렇게 안 네 하겠다. 분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아마 우리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다 맞아요. 뭐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이호선 교수님 마음도 너무 이해되고, 그다음에 이제 원장님처럼 미국 사례를 들어서 뭐 안 해주는 게 더 낫다. 그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뭐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상황이 안 되면 저렇게 술 먹고 못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자 일단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뭐 이건 정답은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이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 결혼이라는 거를 우리가 뭐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이제 사실 인류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이 결혼 제도에서 가장 오래된 언급은 그 성서에 나오는 결혼 이야기거든요. 근데 첫 번째 그 성서에 나오는 결혼이라는 개념은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부모를 떠나라. 이게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부모와 독립된 삶을 사는 것이 일단 결혼의 첫걸음이고, 두 번째 남녀가 합해라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합한다는 개념이 어느 정도로 하냐면 한 몸을 이루라고 돼 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부모를 떠나서 뭐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뭐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건 뭐 일심동체 번식을 해라 네. 이 소리 아니에요? 번식을 하다가 나오니까. 아니 인류가 너는 모든 게 그렇게 규정되지. 아니 인류가 진화하려면 아 그렇지. 갑자기 이제 사회학적인 개념에서 이제 생물학적인 개념. 그래서 합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돈을 합쳐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부모를 떠나라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요즘 부모를 안 떠난다는 게 문제예요. 이제 결혼에 많은 문제들이 아까 우리 김현주 원장님이 얘기해 주는 건 좋은데, 자 그걸로 끝나고 알아서 해야 되는데, 주게 되면 부작용이 뭐냐면 사실은 자녀들은 더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상황에 따라 맞춰서 하셔야 되겠지만, 이호선 교수님은 이제 조금 뭐 결혼할 때 주고 싶다는데 일단 처음에는 안 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양소영 변호사님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아이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네가 나중에 크면 대학은 네가 알아서 가라. 그리고 뭐 결혼까지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결혼도 너희들이 알아서 하는 거다. 이렇게 교육하셨던 건 너무 좋은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된 상태에서 나중에 내가 상황이 돼서 야 엄마 아빠가 조금 보태줄게. 이거는 좋은데 처음부터 그냥 너 대학 가면 다 해준다. 대학원 가면 다 해준다. 유학 가도 다 해준다. 결혼해도 밀어준다. 이러면 아이들은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거는 아이가 사실 누구나 주고 싶은 마음은 있죠.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아이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너무 섣불리 그 얘기를 꺼내시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준다면 굉장히 사실은 그냥 얼마 줄까? 그냥 뭐 1억 줄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머리를 쓰셔가지고 나름대로 기준을 만드셔가지고 그거를 얘기하고 주셔야 뒤탈이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제가 그 우리 대표님께서 주장하는 노후의 3대 바보라는 예. 저는 사실 그 주제는 알고 있지만 내용을 몰라요. 예. 저 몇 번 뭐 그 우리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3대 바보라는 게 우리가 혹시 흔히 얘랑 얘 얘기해요? 약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의외로 똑똑해. 얘 변호사야. 얘 강남사라. 나 대한민국 대표 학사야. 그냥 야 그렇다고 그렇게 너무 강조할 필요 없어. 내가 볼 땐 다 똑같아 우리. 근데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을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노후의 3대 부자라는 게 뭐냐면
지금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내용과 비슷한 거예요. 너무 미리 증여를 해주고 생활비 타서 쓰는 사람들. 그거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건 세법으로 안 돼. 보더라도 아무래도 증여보다는 상속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뭐 재벌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유로 미리 사전에 증여를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일반적인 경우를 놓고 봤을 때 증여는 독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미리 돈을 그렇게 많이 주는 것 자체가 아이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자녀들의 경쟁력을. 그래서 사실은 미리 증여하고 뭐 생활비 타서 쓰는 사람. 이게 이제 첫 번째 바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바보가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게 뭐냐면 정당한 경제적 보상 없이 황혼 육아를 승낙하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요즘은 그냥 맞아. 결혼들을 너무 안 하니까 막 결혼하면 너무 좋잖아. 근데 거기에 손주까지 태어나면은 야, 그거 내가 다 봐줄 테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내 노후는 완전히 없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황혼 육아를 하시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계약서를 써야 돼요. 그래서 나도 분명히 애를 돌볼 수 없는 날이 있어야 되고 쉬는 날이 있어야 되고 휴가도 있어야 되고 내 개인 생활을 해야 되는 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바보다. 넌 제2의 꿈이 행복한 외할머니가 되는 건데. 그래서 외할머니는 되지만 애를 스포츠카도 타야지. 외할머니도 돼야지. 있지 않아? 외할머니만 되고 친할머니 되고 싶지 않은 거야? 꿈이 다양해요. 아들 저기는 안 키워줄 거야. 꿈이 충돌돼. 아들은 안 키워줘요? 네. 아 근데 나도 사실 할머니가 꿈이야. 그치? 난 옛날에 원래 애 봐달라 그러면 나 이민 간다 그랬었어. 근데 지금은 할머니가 너무 되고 싶고 왜냐면 애들이 결혼할 생각이 없어. 나도 우리 딸한테 나는 애들을 내가 잘 못 키웠으니까 내가 네 애는 키워줄게 그랬더니 엄마한테 안 맡긴대. 세 번째. 세 번째 바보. 세 첫 번째 번째가 바보. 증여 바보. 두 번째가 육아 바보.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 뭘까요? 궁금해요. 자, 세 번째 바보는 아이들, 그러니까 자녀들과 손주 올까봐 집을 못 줄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맞아. 너무 공감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럼 내가 살던 집인데 내가 산다. 물론 돈이 너무 많아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생활비를 계산한 노후 생활비가 그냥 난 가만히 있어도 그냥 무조건 따박따박 들어온다. 그러면 뭐 그렇지. 집을 안 줄이셔도 아무 문제 없는데 노후에 아이들이 다 독립하고 나면 사실 아무래도 부부 둘이 있으면 집이 조금 옛날보다는 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노후라고 하는 것이 사실 생활비라는 압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집을 좀 현실적으로 줄여주는 게 필요한데 방 3개, 4개인데 야 애들 또 와서 잘 데 없을 수도 있으니까 계속 유지하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추석이나 설 때도 집에서 음식을 하시는 분이 별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나가서 식사하시고 애들이 온다 그러면 뭐 하루 반나절 정도는 있겠지만 걔네들이 뭐 거기서 며칠을 자고 가는 것도 아닌데 굳이 집을 그럼요. 못 줄인다. 이런 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아니 생각해봐. 지금도 우리 집에는 손님이 왔을 때 덮을 이불을 생각하게 돼. 근데 생각해봐. 손님이 몇 번이나 오겠어. 손님이 요즘 근데 얘네들이 성장해서 나간다는 얘기는 얘네들도 손님인 거야. 그래서 우리도 이제 내 남편이랑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애들 딱 이제 28살쯤 되면 나가잖아. 나가면 우리는 이 집 뭐 세를 놓든지 팔든지 하고 우리는 좁혀가기로 이미 마음을 먹었고 위치도 다 선정을 해놨어. 그래서 그렇게 한 이유 중 하나 뭐냐면 애들은 안 온다. 그리고 온다 그래도 못 오게 해야 된다. 그리고 잔다 그러면 호텔 가서 자라 그러면 하면 된다. 그리고 식사는 어디서 당연히 나가서 먹는다. 왜냐? 내 음식은 걔네들이 안 먹을 테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 갑자기 우리들한테 1억씩 꽁돈이 생긴다면 와, 생각만 해도 자, 어떻게 쓸 건지 한번 말해볼까? 일단 나는 일단 1억 꽁돈이 생기면 나는 일단 그 중에 1,000만 원을 기부하고 11조는 이제 사회에 이제 기부하고 나머지 이제 9천만 원은 제일 중요한 거 남편한테 얘기를 할까 말까. 제 남편 엄청 사랑한다고 맞아. 하잖아. 야, 근데 내 생각에는 우리 남편도 복권이 되면 나한테 얘기 안 할 것 같아. 1억을 어디다 쓸까? 일억을- 정말.
1억을 어떻게 쓸지는 진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일단 연진이한테 가서 얼굴을 좀 더 땡기고. 그러니까 나는 뭐 투자 같은 걸 해본 적도 없고 복권을 사본 적도 없고 쇼핑을 막 해본 적도 없고 뭘 해본 적이 없네. 나도 좀 기부 조금 하고 좀 저축 조금 하고 밥 좀 살 것 같아. 밥 좀 사고. 파티 좀 하고. 원장님은? 아, 저는요, 어제 이제 이 대본을 적어왔지? 보면서 적어왔지. 병원 인테리어를 한번 갈아엎든지 또 이렇게. 아, 병원 인테리어 1억으로 안 됩니다. 아, 한 일부만. 요새 너무 비싸져서 그거는 생각을 안 했고요. 주식, 부동산, 연금, 비트코인을 내가 이제 배분을 좀 해봤어요. 아, 네. 이 돈으로 부동산은 이런 거 사면 이제 개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유튜브를 많이 봤잖아요. 예금과 주식, 채권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비율로 내가 살 예정이에요. 1억이 생기면. 그러니까 이제 질문은 1억 생기면 어디다 쓸까의 대답을 아까 해주신 거고, 네. 이제 1억이라는 여유 자금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운용할까요를 답을 해주신 거예요. 네. 네, 활용. 아, 나 너무 구체적으로 준비한 거구나. 너무 좋습니다. 예. 미리 예습도 열심히 해오시고. 내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그 전에 생각한 게 있었네. 다는 아니겠지만, 아까 뭐 많이는 아니겠지만 나는 철원에다가 땅을 사고 싶어. 1억 가지고? 그러니까 부동산이네. 내가 볼 땐 앞으로 한 2035년쯤엔 통일이 될 것 같아. 통일이 되면 통일이 될 것 엄청나게 같은데. 이제 뜨는 곳이 그래서 되겠지. 이제 2035년이면 10년밖에 안 남았네요. 그냥 맘대로 아무 소리나 하는 거야. 어차피 뭐 누구도 아니 어차피 이렇게 생기는 것도 아니고 아무 얘기도 하는데 뭐 그렇지, 소리를 그렇지. 얘기하는 게 뭐가 문제? 내 바람을 얘기하는데 왜 나는 시비를 걸어? 나 요새 약간 그 컨디션도 별로인데 자꾸 시비 거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철원에 1억 원어치 아까 그 1,000만 원은 이제 기부했으니까 9천만 원어치에 땅을 살 것 같아.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뭐 할 거냐? 난 화장장을 하고 싶어. 난 화장장이 너무 하고 싶은 사람이야. 근데 이게 남들이 볼 땐 뭐 기피 사업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야. 사람이 다 생로병사가 있는데 지금은 노와 사가 되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9천만 원어치 연천에 땅 사고 그다음에 화장장을 하고 싶은데 우리 철원 저기에 계신 우리 저 관계자께서 좀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 저 정말 잘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열심히 또 이 지역사회에 헌신하고자 하는 거니 부탁드립니다. 저 강원도래요. 맞아. 곧 출마하실 것 같은데. 철원군수로. 네. 나는 사실 연진이처럼 이렇게 한다면 공돈이 생긴다면 사실은 요새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최근에는 돈을 쓸 일이 별로 이제 없더라고 애들이 커버리니까. 맞아. 그래서 이걸 나도 자산 배분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면 나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한번 투자를 해볼 것 같아. 가상화폐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할지 좀 궁금해서 나 요새 팔로우 중이긴 하거든. 그래서 가상화폐를 좀 몇 가지를 한 3분 정도 해서 뭐 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얘는 이제 위험 자산에 너는 투자를 일단 해보는 거고 이제 꽁돈이니까 이제 나는 되게 안전자산과 이렇게 해놓은 거고. 우리 김 대표님 누가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까? 아직 얘 왜 얘는 뭐 의미가 미안해. 너 얘 시골하는 거 지금 무시하는 거지? 나 무시해도 돼. 난 돈 하나도 몰라. 근데 사실 우리가 진짜 들어보자. 정말 몰라. 왜 얘기해 보시죠. 1억 생겼다, 공돈. 뭐 할 거야? 적으면 아까 살짝 얘기하시긴 했네. 뭐 저금 좀 하시고. 나는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돈 생기면은 무조건 저축해놨다가. 야 요새 뭐라 그러냐면 공돈을 저금하는 사람이 제일 바보래. 왜냐면 나 바보. 요새는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이런 이율이 높은 것들을 찾아서 하는 게 현명한 자금 관리자라는 거야. 자산 관리. 근데 막 그런 거 생각하면은 야, 너무 어렵게 느껴져. 너에게는 경필이가 있어. 경필아, 내 그럼. 돈 좀 키워도. 좀 맡겨봐 그러면 하시고.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쫙 들어보니까 일단 이 질문에 아마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도 생각을 아마 해보셨겠죠. 나한테 공돈 1억이 생긴다. 돈이라고 하는 거는 다 똑같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식시장에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은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돈을 못 벌죠. 맞아. 이게 왜 그러냐? 같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전세 자금 내년에 올려줘야 되는데 일단 요즘 주식시장이 너무 좋으니까 일단 1년 있다가 내가 전세자금 올려줘야 되지만 일단 요 돈을 갖고 주식시장에 들어가자. 안 되지. 안 그 다음에 되지. 좀 있다가 얘 대학 내년에 가면은 이거 대학 등록금 내야 되는데 내가 일단 잠깐 이거 갖고 주식시장에 들어가자. 이런 돈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공돈이나 여윳돈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돈은 마음이 급하죠. 마음이 급하다는 걸 경제학에서는 요구 수익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구 수익률이 높다는 거는 내가 누구한테 빌렸다. 그럼 그래서 이자를 또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자를 만약에 5%를 낸다. 그러면 내가 이걸 투자한다 그러면 최소 5%보다는 훨씬 더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구 수익률이 높은 자산을 우리가 급한 돈이라고 해요. 이런 급한 돈들은 당장의 수익이 안 나면 큰일 나니까 그런 마음으로 주식시장이나 위험자산에 들어오는 거고요. 오늘 질문은 공돈이야. 공돈이야. 뭐 없어도 되고 있어도 그만 1억이 딱 나온 거야. 그래. 근데 그 1억을 우리 김현진 원장님은 뭐 어디다가 뭐 채권에 얼마 요거는 글쎄 아까 우리 이호선 교수님 얘기한 대로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공돈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공돈은 정말 여윳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한 돈인데 그렇다면 이호선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요구 수익률을 많이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낮춘다는 건 뭐야? 뭐 좀 까먹어도 뭐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위험자산에 들어가면은 성공할 가능성이 공격적으로. 그렇죠.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호선 교수님이 얘기한 거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점수를 매기자면은 좀 높은 점수를 주는. 진짜. 야, 내가 나는 1,000원에 내가 화장장하면 니네들 다 화장해줄게 내가. 니네 화장은 무료로 해줄게 내가. 야, 이런 또 공약이. 제가 일단 근데 어쨌든 10점 만점에 저는 8.5점 정도. 높은데.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뭐 어디다 투자한다라고 할 때 그 어디 뭐 주식에 투자한다, 뭐 부동산에 투자한다 이것도 좋은데 그 뒷단의 계획들이 또 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좀 훌륭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구체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줬고 일단은 저는 여러분들의 요구 수익률을 많이 낮출 수 있는 그런 돈이라면 아까 우리 양소영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트코인 같은 데 투자하는 것도 좋다. 근데 이 영상을 앞에 다 자르고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거 좋다. 이렇게 그것만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근데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썼다 치고 투자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썼다 치고 투자 방법이 뭐냐? 그것도 뭐야? 내가 돈이 어디 나갈 일이 생겼어. 1,000만 원 나가게 생겼구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일로 그게 안 나가게 됐어. 다행이다. 1,000만 원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통장에 1,000만 원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나갔어. 그때 빨리 주식을 사요. 그 그 돈으로 없는 돈이 썼다 셈치고 그걸 주식. 없다 치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옛날엔 주식 사놓고 떨어지면 막 가슴이 아팠는데 그 주식을 딱 샀는데 조금 떨어져도 어차피 써버릴 뻔했던 돈인데 잘 기다리고 잘 참아요. 그런 돈은 돈을 벌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돈 1억이 생겼다는 거는 원래 없었던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요구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죠. 이럴 때 위험자산을 안 해보면 언제 하냐.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같은 거는 여러분 피 같은 돈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비트코인이 뭐 굉장히 역동성 있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역동성 있게 올라갔다는 건 역동성 있게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런 여유 자금이 있을 때 위험자산을 좀 과감하게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전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저축한다는 지향이는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돈의 성격을 공돈이다 여윳돈이라고 했을 때 가장 적합한 건 이호순 교수님이나 양소영 변호사님이 이제 그런 컨셉이 맞는데 저축을 뭐 예금 이런 걸 하면서 일단 예금을 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어디다 쓸지를 나중에 생각한다는 차원에서는 그래도 7점 이상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7점? 네. 100점 만점? 쟤는 85점이었는데. 아니 8.5점? 8.5점. 왜냐하면 이거는 결정을 좀 유보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 다 써버리겠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일단은 예금에 넣어놓고 어떻게 할지 얘는요 근데 보겠다. 계속 예금만 할래요. 네. 그러면 안 되지. 네, 경필아 네가 좀 어떻게 해. 나한테 맡겨. 그 뒤로 경필이와 지향이는 만나지 못해. 카톡 찾아.